샬롬 삼국지 10권 세 번째. 그런 내용이었다. 후주는 그런 공명의 말을 충실히 따랐다. 태위 양진에게 명하여 좋은 말과 옥띠, 보배로운 구슬과 금은을 싸들고 오로 가서 손권의 즉위에 하례를 올리게 했다. 양진은 시킨 대로 동호에 이르러 손권을 만나보고 예물과 국서를 올렸다. 촉이 바란 것 이상으로 예를 갖추어 해주자 손권은 몹시 기뻤다. 크게 잔치를 열어 양진을 잘 대접한 뒤 촉으로 돌려보냈다. 양진이 건업을 떠나자 손권은 곧 육손을 불러 물었다. 촉에게 말하기를 나를 정해 함께 군사를 일으켜 위를 치자 하는데 백원은 어떻게 보시오? 그것은 공명이 사마이를 두려워해서 짜낸 꾀입니다. 우리가 사마이를 잡고 있는 동안 장안을 어찌해 보겠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이미 함께 손잡고 일하기로 해놓고 그 청을 아니 들어줄 수도 없습니다. 우선 겉으로라도 크게 군사를 일으킬 듯한 형세를 지으며 족병이 거기 따라 움직이는 걸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명이 위를 들이쳐 위가 매우 급해질 때 우리가 그 빈틈을 노려 치고 나간다면 중원을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육손이 얼른 그렇게 대답했다. 손권이 들어보니 그게 옳은 듯 했다. 곧 형주 양양 각처의 인마를 훈련하게 하면서 나를 골라 군사를 일으키려는 듯 꾸미게 했다. 한편 한쪽으로 돌아간 양진은 오가 초계청을 받아들여 군사를 일으키기로 했다는 말을 전했다. 이에 공명은 세 번째로 출사할 뜻을 굳혔으나 아무래도 진창을 지난 일이 걱정이 되었다. 가만히 사람을 풀어 진창의 형세를 알아보게 되었다. 오래전에 반가운 소식이 왔다. 진창성의 학소는 병에 걸려 매우 위중합니다. 그 소식에 공명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제 대사를 이룰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위연과 강유를 불러 영을 내렸다. 너희 둘은 군사 5천을 이끌고 밤낮 없이 똑바로 진창성으로 달려가라. 가서 불길이 있는 게 보이거든 힘을 다해 성을 공격하라. 위영과 강유는 그 갑작스런 명에 어리둥절했다. 그 굳은 진창성에 불길이 인다는 게 아무래도 믿을 수가 없었다. 한참을 머뭇거리다 공명에게 되물었다. 언제까지 떠나야 됩니까? 사흘 안으로 모든 채비를 갖추어야 한다. 채비가 갖춰지면 나를 찾아볼 것도 없이 바로 떠나거라. 이에 두 사람이 물러나자 공명은 다시 관흥과 장포를 불러 귓속말로 무언가를 일러주었다. 공명의 밀개를 받은 두 사람 역시 곧 한중을 떠났다. 그때 곽회는 학수의 병이 깊다는 소문을 듣자 진창이 걱정스럽기 그지없었다. 얼른 장압을 만나 의논했다. 학수의 병이 깊다니 장군이 가서 그와 자리를 바꿔야겠소. 나는 천자께 표문을 올려 이 일을 말씀드린 뒤에 따로 가겠소. 장압이 그 말을 못 알아들을 사람이 아니었다. 그날로 군사 3천을 이끌고 학수를 대신하러 진창으로 달려갔다. 그 무렵 학수의 병은 매우 위독한 상태였다. 그날 밤도 정신없이 앓고 있는데 문득 촉병이 성 아래 이르렀다는 말이 들렸다. 모두 성에 올라가 적을 막아라. 학수가 급히 명을 내렸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갑자기 내 성문에 불이 일며 성안이 크게 어지러워졌다. 학수는 그 소리를 듣자 놀란 나머지 병으로 살날같이 남아있던 목숨이 끊어졌다. 족병은 큰 힘 안 들이고 성 안으로 몰려 들어갔다. 그런데 아무리 연이지만 그 학설한 인물을 그토록 볼품없이 죽이는 것은 좀 지나친 듯 싶다. 그는 제갈량의 10만 대군을 작은 진창성에서 막아냈을 뿐만 아니라 진창성을 뺏기도 놀라서 죽은 것도 아니다. 오히려 제갈량이야말로 그가 병들어 죽은 뒤에야 진창길로 나아갈 수 있었으며 다른 기록으로는 임종 때도 아들에게 이런 멋진 유언을 남기고 있다. 나는 장수로 일생을 살았으나
크게 써 좋은 일은 아니었던 듯 싶다. 나는 종종 무덤을 파헤쳐 거기서 나온 돌이나 나무 토막을 성을 공격하는 데 썼다. 따라서 깊이 묻는다고 죽은 이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고 있기에 당부한다. 부디 내 장래는 검소하게 치러라. 사람은 그때그때 맞추어 가면 되는 법. 죽음도 크게 두려워할 건 못 된다. 좋은 자리가 따로 없고 정한 방위가 따로 없으니 내 무덤은 동서남북 어디든 네 마음대로 써라. 이 얼마나 탈속한 유언인가. 그 몇 마디만으로도 그 사람 됨과 삶을 짐작할 듯하다. 한편 위원과 강윤은 밤낮 없이 달려 진창성에 이르렀다. 성 아래서 살피니 겉보기보다는 이상했다. 그 삼엄하던 진창성에 깃발 하나, 사람 한 명 보이지 않았다. 두 사람은 놀랍고도 의심스러웠다. 감히 성을 공격하지 못하고 살피기만 하는데 문득 한 소리 포향이 들리더니 성벽 사면에 일제히 깃발이 세워졌다. 이어 윤건의 깃털 부채 들고 흰 도포 입은 사람이 성벽 위에 나타나 소리쳤다. 그대들 둘은 어찌리 늦는가? 두 사람이 놀라 쳐다보니 바로 공명이었다. 두 사람은 황망히 말에서 내려 땅바닥에 엎드리며 말했다. 승상의 계책은 귀신도 놀랄 겁니다. 공명은 성문을 열게 하여 두 사람을 데리고 자신이 먼저 진창을 차지한 경위를 밝혔다. 나는 학수의 병이 위독함을 알아냈으나 그래도 그대들에게 사흘 안으로 달려가 성을 뺏으라는 영을 내렸다. 여럿의 마음이 풀어지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관음과 장포에게 군사를 한다는 핑계를 대고 몰래 군사를 이끌고 한쪽으로 나아가게 했다. 물론 나도 그 군사들 틈에 섞여 있었다. 우리가 밤을 틈타고 내 뒷길을 곱절로 하여 진창성 아래로 밀어 닥치자 적은 워낙 갑작스레 당한 일이라 미처 저희 군사를 모을 틈이 없었다. 거기다가 내가 먼저 성 안에 들여놓은 세작들이 불을 지르고 함성을 질러 안에서 도우니 위병들은 놀라고 겁먹어 마음을 정할 수가 없었다. 그러이 된 데는 학수가 병들어 움직이지 못하는 까닭도 있었다. 원래 군사라 으뜸되는 장수가 없으면 절로 어지러워지게 마련이다. 나는 그 덕분에 손바닥 뒤집듯 쉽게 이성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병법에 이르기를 그 뜻하지 않는 곳으로 나아가고 준비 없는 곳을 친다고 했는데 이번에 내가 쓴 계략이 바로 그것이다. 위원과 강윤은 그 말에 다시 한번 감탄의 땅에 엎드렸다.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몰기는 해도 공명은 학수가 죽은 걸 가엾게 여겼다. 그 저자로 하여금 학수의 영구를 모시고 위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그의 충성을 기렸다. 비록 방향은 달라도 인간의 변함없는 신념이 보여주는 아름다움은 언제나 감동적인 법이다. 공명은 다시 위원과 강유를 불러 영을 내렸다. 그대들 둘은 갑옷도 벗지 말고 바로 군사들을 이끌고 사관으로 달려가라. 관을 지키던 자들은 이미 우리 군사가 이른 걸 알면 반드시 놀라 달아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늦장을 부리면 위병이 먼저 관에 이르러 그 뒤에는 빼앗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에 위원과 강유는 조금도 지체 않고 산관으로 달려갔다. 과연 관을 지키던 위병은 제대로 싸워 보지도 않고 모조리 달아났다. 관 위에 오른 두 사람이 잠시 갑옷을 벗고 쉬고 있는데 문득 관 밖에서 먼지가 자욱이 일며 위병이 달려왔다. 두 사람은 저도 모르게 감탄의 소리를 냈다. 승상의 귀신 같은 헤아림은 실로 짐작조차 할 수 없구나. 그리고 급히 막내에 올라가 보니 앞서 오는 것은 위장 장압이었다. 위원과 강유는 곧 군사를 나누어 험한 길목을 지켰다. 장합은 족병이 이미 산관을 차지하고 길목을 지키는 걸 보자 늦었음을 알았다. 하는 수 없이 군사를 물려 돌아갔다. 하지만 그들이 곱게 물러가도록 놓아둘 위원이 아니었다. 군사를 이끌고 장합의 뒷덜미를 후리니 그 한바탕 싸움으로 죽은 위병은 머리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진창을 지키려고 달려왔던 장합은 여지없이 져서
장안으로 쫓겨갔다. 장압을 멀리 쫓고 산관으로 돌아온 위원은 곧 사람을 공명에게 보내 경과를 알렸다. 공명은 스스로 앞장서서 군사를 휘몰아 진창 야곡으로 나온 뒤 건위를 쳐서 떨어뜨렸다. 그 뒤를 따른 촉병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서 나갔다. 공명이 막힘없이 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후주는 대장 진식에게 명해 공명을 도러 떠나게 했다. 공명은 대군을 휘몰아 다시 기산으로 나갔다. 세 번째로 밀고 나온 기산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눈여겨보아둘 사람은 진식이다. 진식은 나중 공명에게 죄를 얻어 허리를 잘려 죽는데 정사 삼국지를 지은 진수는 바로 그의 아들이다. 그가 위의 정통성을 이은 진의 신하이기에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삼국 가운데서 정통을 위에 두고 역사를 기술한 것과 특히 공명의 인물평에 인색한 것은 모두 그 아비의 죽음에 서린 한 때문이라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 기산에 이르러 영체를 세운 공명은 여럿을 모아놓고 말했다. 나는 2번이나 이 기산으로 나왔으나 이렇다 할 이득을 얻지 못했다. 이제 다시 이곳으로 왔으니 위나라 사람들은 틀림없이 전에 싸워 재미를 본 곳에서 다시 우리와 싸우려 들 것이다. 따라서 저들은 내가 옹성과 미성 2곳을 뺏으러 들 줄 알고 그곳에다 군사를 보내 막으려 들 것이나 내 뜻은 다르다. 내가 보기에 무도와 은평은 우리 한에 이어져 있어 그 2곳을 차지하면 또한 위병의 세력을 나눠 버릴 수 있을 듯하다. 누가 가서 그 2곳을 뺏어 보겠는가? 제가 가보겠습니다. 강유가 얼른 그렇게 나서고 이어 왕평도 따라 나섰다. 저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공명은 그들이 나서자 기꺼이 허락했다. 강유에게 10,000명의 군사를 쪼개주며 무도를 치게 하고 왕평에게도 10,000명의 군사를 주어 은평을 치게 했다. 그 무렵 장안으로 쫓겨 돌아간 장합은 곽회와 솔례를 만나보고 말했다. 진창은 벌써 적에게 떨어졌고 학소는 죽었소. 산관 또한 이미 촉병이 들어있었소. 이번에도 공명이 다시 기산으로 나와 길을 나누어 밀고 들어오고 있어. 그러자 곽해가 몹시 놀라며 걱정을 했다. 만약 그렇다면 공명은 틀림없이 옹성과 미성을 뺏으러 들 것이오. 그런 다음 장압을 장안에 남겨 지키게 하고 솔레는 옹성을 자신은 미성을 도와 지키려고 밤길을 달려갔다. 낙양으로 표문을 올려 일이 급함을 알렸으면 말할 나위도 없었다. 곽해가 올린 표문이 낙양에 닿은 것은 위주 조예가 조회를 열고 있을 때였다. 근시가 들어와 아뢰었다. 진창성은 떨어졌고 학수는 죽었으며 제갈량은 다시 기산으로 나왔는데 산관까지 이미 촉병에게 빼앗겼다고 합니다. 그 위급한 소식에 조회는 몹시 놀랐다. 그런데 다시 만총이 표문을 올려 알려왔다. 동호의 손권이 망령 때의 황제를 칭하고 촉과 동명을 맺었습니다. 지금 육수온을 무창으로 보내 입마를 조련하며 쓸 때를 기다리고 하고 있는데 아침이 될지 저녁이 될지 모르나 쳐들어올 것은 틀림없을 듯합니다. 총만 해도 걱정인데 옷까지 덤비려 한다는 말을 듣자 조회는 더욱 정신이 없었다. 놀라고 당황해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제대로 안 될 지경이었다. 조지는 그때까지도 병이 낫지 않아 사마이를 불러들인 조회가 물었다. 족과 오가 서쪽과 남쪽에서 한꺼번에 밀고 들어오니 이를 어찌했으면 좋겠소. 그러나 사마이는 별로 걱정하는 기색 없이 대답했다. 너무 심려 마십시오. 제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동호는 결코 군사를 내지 않을 겁니다. 경이 어떻게 그걸 아시오? 조회가 알 수 없다는 얼굴로 물었다. 사마이가 자신있게 말했다. 공명은 일찍이 유비가 효정에서 오에 당한 욕을 갚으려 하고 있으니 결코 오를 삼킬 뜻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만 중원이 빈틈을 타고 저희를 칠까봐 잠시 동호와 동맹을 맺었을 뿐입니다. 육순 또한 그런 공명의 뜻을 알고 있어 겉으로만 군사를 일으키려는
체하고 있을 뿐 실제로는 가만히 앉아서 싸움 구경이나 할 작정이겠지요. 폐하께서는 동호를 막을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총만 물리치면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조예는 비로소 얼굴이 밝아졌다. 경은 참으로 높은 식견을 가지셨소. 그렇게 사마이를 축혀주고 난 뒤 그를 대도둑으로 삼고 농서의 모든 군말을 맡기며 제갈량을 막으라 했다. 그때 대장인은 아직 알아 누워있는 조진에게 있었다. 조예는 그걸 사마에게 넘겨주기 위해 근시에게 명했다. 조진에게 가서 총병 장인을 가져오너라. 그러자 사마이가 근시를 얼른 가로막았다. 제가 가서 가져오겠습니다. 조예는 얼른 그 뜻을 알아차리지 못했으나 사마이가 하는 일이라 말리지 않았다. 조예 앞을 물러나온 사마이는 곧 조진의 부중으로 갔다. 먼저 사람을 들여보내 자신이 온 걸 알리고 난 뒤에야 안으로 들어가 조진을 만났다. 문병원 사람처럼 차도를 묻고 난 사마이가 불쑥 물었다. 동호와 서촉이 힘을 합쳐 군사를 이끌고 저들어왔습니다. 제갈량은 기상까지 나와 진체를 벌이고 있는데 공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러자 조진이 놀라 말했다. 내 병이 심하다고 집안 사람들이 알려주지 않은 듯 싶소이다. 그런데 나라가 그토록 위급한데도 어찌하여 중다를 도둑으로 삼아 족병을 물리치게 하지 않는 것이요. 저는 재주가 적고 아는 게 얕아 그런 자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마이가 짐짓 그렇게 겸손을 떨자 조진이 좌우를 보고 소리쳤다. 어서 장인을 가져다가 중달에게 드려라. 도둑께서는 그 일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다만 도둑의 한팔이 되어 돕고자 할 따름입니다. 감히 그 장인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마이가 한층 몸을 낮추며 그렇게 사형했다. 조진이 벌떡 몸을 일으키며 목청을 높였다. 무슨 소리요? 중달이 만약 이를 맡아주지 않으면 이 나라는 위태롭게 되고 마오. 내 비록 병든 몸이지만 전자를 찾아뵙고 중달을 전거하겠소. 그제야 조진의 진심을 안 사마이가 반쯤 털어놓았다. 실은 이미 전자의 운명이 계셨습니다. 다만 이 사마이가 감히 받들지 못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 말에 조진이 기쁜 낯빛을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어서 그 명을 받으시오. 중달이 그 일을 맡아주며 넉넉히 촉병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오. 그러고는 다시 장인을 사마에게 건네주었다. 사마이는 두 번, 세 번 사용하다가 마지 못한 척 받아들이고 조진의 부중을 나왔다. 사마이의 빈틈없는 저신이 대강 그와 같았다. 사마이는 위주를 하직하고 군사를 몰아 장안으로 달려갔다. 때는 족한 건흥 7년 4월이었다. 그 무렵 공명이 이끄는 촉의 대병은 기산 아래 새 군대의 진체를 벌이고 위의 움직임을 살피고 있었다. 장안에 이른 사마이는 장압을 선봉으로 삼고 대능을 부장으로 날린 뒤 10만의 군사를 이끌고 기산으로 달려갔다. 기산 부근에 이르러 사마이가 진체를 세운 것은 위수 남쪽이었다. 곽해와 솔레가 진체를 찾아오자 사마이가 물었다. 그대들은 촉병과 맞서 보았는가? 아직 그래 보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입을 모아 그렇게 대답했다. 사마이가 잠깐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촉병은 천리를 달려왔으니 빨리 싸우는 게 이롭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싸움을 걸지 않은 데는 반드시 무슨 꾀가 있기 때문이다. 농서 여러 곳에서도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는가? 곽해가 조심스레 대답했다. 이미 세작을 풀어 가꾼 여러 곳을 알아보게 했는 바 밤낮 없이 잘 지키고 있어 아직 별탈은 없는 듯 싶습니다. 다만 은평과 무도 두 곳만은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거기다. 제갈량은 그 두 곳을 노리고 있음이 틀림이 없다. 나는 사람을 보내 제갈량에게 싸우자고 할 터이니 그대들은 샛길로 급히 달려가 그 두 곳을 구하도록 하여라. 적병의 뒤를 들이치면 그들은 절로 어지러워질 것이다.
이에 곽해와 솔레는 각기 군사 5천을 거느리고 농서 샛길로 은평과 무도를 구하러 달려갔다. 사마이에게 받은 계책대로 촛병의 등 뒤를 후려치기 위함이었다. 가는 길에 곽해가 솔레에게 물었다. 중달은 공명과 견주어 보면 어떻다 생각하시오? 공명이 중달보다 훨씬 낫지요. 솔레가 별 생각 없이 그렇게 대꾸했다. 그러나 곽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공명이 비록 중달보다 낫다 해도 이번만은 아닌 듯하오. 이번 계책은 중달이 남보다 훨씬 슬기롭다는 걸 뚜렷이 드러낼 줄 것이요. 생각해 보시오. 만약에 촉병이 정말로 그 두 성을 공격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뒤를 들이칠 것이니 어지러워지지 않고 어쩌겠소. 그러면서 아는 채 떠들고 있는데 문득 앞서 살피러 갔던 군사들이 돌아와 알렸다. 은평은 이미 왕평의 성에 떨어졌고 무도 또한 강유가 차지해 버렸습니다. 족병은 이 앞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솔레가 곽해를 돌아보며 말했다. 족병은 이미 성을 차지해 놓고 뭐 때문에 밖에다 군사를 벌이겠소. 틀림없이 무슨 속임수가 있는 듯하니 얼른 물러나는 게 낫겠소. 곽해도 그 말을 옳게 여겼다. 막 군사를 물리라는 영을 내리려는데 한수리 포향이 들리더니 산 뒤에서 한 갈래 군마가 쏟아져 나왔다. 앞세운 깃발에는 한승상 제갈량이란 글자가 크게 쓰여 있었다. 깃발뿐만 아니었다. 군사들 한가운데로 네 바퀴 수레가 굴러 나오는데 그 위에는 정말로 공명이 단정하게 앉아 있었다. 그런 공명을 좌우에서 후위하고 선 것은 관음과 장포였다. 곽해와 솔레는 공명을 보자 놀라 어쩔 줄 몰라 했다. 공명이 껄껄 웃으며 소리쳤다. 곽해와 솔레는 달아나지 말라. 사마이 따위가 세운 계책이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겠느냐. 그는 매일 사람을 내게 보내 싸움을 걸어오면서 한편으로는 슬그머니 너희들을 보내 우리 군사의 등 뒤를 치려 했다. 그러나 은평과 무도는 이미 우리가 뺏었고 너희 둘만 오히려 애워싸였다. 어서 항복하지 않고 무얼 하느냐. 그 군사로 나와 결판이라도 내보겠다는 것이냐. 곽해와 솔레는 그 같은 공명의 말에 더욱 당황했다. 어쩔 줄 몰라 허둥대고 있는데 문득 뒤에서 함성이 크게 일며 왕평과 강유가 군사를 휘몰아 덮쳐왔다. 앞에서는 또 관음과 장포가 군사들을 이끌고 밀려들었다. 초계 네 장수가 각기 군사를 이끌고 앞뒤에서 들이친 위병들은 견뎌낼 재간이 없었다. 이내 쇠막대기를 맞은 질그릇처럼 되어 사방으로 흩어졌다. 곽해와 솔레도 급했다. 말을 버리고 상등성이로 기어 달아났다. 그걸 본 장포가 말을 모아 그들을 뒤쫓았다. 그러나 그것도 장포의 운인지 뜻밖에도 일이 잘못되어 사람과 말이 한 덩어리로 계곡에 떨어졌다. 뒤따르던 군사들이 급히 구해 보니 머리가 깨져 있었다. 공명은 사람을 시켜 장포를 성도로 돌려보내고 거기서 다친 곳을 치료하게 했다. 한편 겨우겨우 목숨을 건져 달아난 곽해와 솔레는 사마이를 찾아보고 알렸다. 무도와 은평 두 군은 이미 적의 손에 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명은 우리가 가는 길에 미리 군사를 감추어 두었다가 앞뒤에서 쥐두들겨 우리 군사는 크게 지고 말았습니다. 저희들도 말을 버리고 걸어서야 겨우 도망쳐 올 수 있었습니다. 낯이 없어진 사마이가 좋은 말로 두 사람을 위로했다. 이번 싸움에 진 것은 그대들의 죄가 아니다. 공명의 재주가 나보다 앞서기 때문이다. 그대들은 군사를 이끌고 다시 미성과 옹성으로 돌아가 그곳이나 굳게 지키도록 하라. 결코 나와 싸워서는 아니 된다. 내게 적을 접으실 계책이 이미 서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라. 이에 곽해와 솔레는 다시 미성과 옹성을 지키러 돌아갔다. 두 사람이 떠난 뒤 사마이는 다시 장압과 대능을 불러 말했다. 지금 공명은 은평과 무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영체 안에는 있지 않을 것이다. 그대들 두 사람은 각기 10,000명의 정병을 거느리고 오늘 밤 몰래 족병의 진체 뒤에 가서 항법원에 덮치라. 나도 군사를 이끌고 족진 앞에 가 있다가
족병이 어지러운 기세가 보이면 군사를 힘으로 지쳐들겠다. 양평 군사가 앞뒤에서 힘다해 들이치면 그 진체를 뺏기는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만약 그 땅에 산세만 차지하게 된다면 적을 무찌르는데 어려울 게 무엇 있겠는가? 이에 두 사람은 명받은 대로 떠났다. 대능은 왼쪽으로, 장압은 오른쪽으로 새길을 따라 족병의 진체 뒤 깊숙이 나아간 뒤 그날 밤 삼경 무렵 큰 길가에서 다시 만나 군사를 합치고 족병의 진체를 들이치기로 했다. 그런데 행군을 시작한 지 30리도 되기 전이었다. 전군이 갑자기 나아가기를 그만두었다. 장압과 대능이 이상히 여겨 달려가 보니 수백 대의 수레가 마른 풀을 가득 실은 채 막고 있었다. 이는 틀림없이 적의 준비가 있다는 뜻이오. 어서 군사를 물려 온 길로 되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소. 장압이 그렇게 말하고 군사들에게 급히 영을 내렸다. 어서 모두 물러나라. 온 길로 되돌아가도록 하라.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갑자기 온 산중에 환하게 불이 켜지며 북소리가 크게 울렸다. 미리 숨어 기다리던 족병들이 사방에서 뛰쳐나와 장압과 대능을 몇 겹으로 에워싸고 말았다. 공명이 기산 위에 높이 앉아 그런 장압과 대능에게 소리쳤다. 장압과 대능은 내 말을 듣거라. 사마이는 내가 무도와 은평으로 가서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느라 영체 안에 없는 줄 알았을 것이다. 그 바람에 너희 둘을 보내 우리 진체를 급습하게 했지만 실은 그게 바로 나의 계책에 걸린 것이다. 너희 둘은 별로 이름 없는 아래 장수인이 죽이지는 않겠다. 어서 말에서 내려 항복하라. 그 말에 장압은 몹시 성이 났다. 자기가 떨어진 처지도 있고 공명을 손가락질하며 욕했다. 너는 일찍이 산골에 살던 촌놈으로 갑자기 높은 자리에 앉으니 눈에 뵈는 게 없느냐. 감히 우리 대국을 침범하고도 어찌 그따위 대자는 소리를 떠들어대느냐. 내 만약 너를 사로잡기만 하면 만 토막으로 부수어 놓고 말겠다. 말뿐이 아니었다. 말을 마치자 정말로 창을 끼고 말을 몰아 공명이 있는 산 위로 치달았다. 산 위에서 화살과 돌이 비오듯 쏟아졌다. 그 바람에 산 위로 오를 수 없게 된 장압은 말을 박차고 창을 휘둘러 자기 군사를 에워싸고 있는 족병들 속으로 뛰어들었다. 장압이 워낙 무서운 기세로 설치자 족병들은 아무도 그를 막아내지 못했다. 다만 약한 대능만 에워싸고 괴롭힐 뿐이었다. 장압은 애움을 뚫고 나왔으나 함께 온 대능이 보이지 않았다. 아직도 족병들 속에 갇혀 있음을 알고 다시 몸을 돌려 두꺼운 애움을 헤치고 들어갔다. 이윽고 장압은 대능까지 구해가지고 족병 한가운데서 벗어났다. 공명은 산 위에 높다랗게 앉아 장압이 수많은 족병 사이로 오가며 싸우는 양을 눈여겨보았다. 싸울수록 용맹스럽고 돋보이는 그를 한동안 조용히 내려다보다가 곁에 사람에게 말했다. 일찍이 장익덕이 장압과 크게 싸웠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은 모두 장압을 놀랍고 두렵게 여겼다. 이제 보니 정말로 그 용맹을 알만하다. 저 사람을 오래 살려두면 반드시 우리 족에 해로움이 끼치겠다. 내 마땅히 죽여 없애 뒷날의 걱정거리를 없애리라. 그러고는 군사를 거두어 영체로 돌아갔다. 별로 높지 않은 목소리였으나 실제로 공명의 그 같은 말은 오래전에 지켜지게 된다. 한편 사마이는 그때 촉병의 진체 앞에 이르러 군세를 버리고 기다렸다. 창압과 대능이 뒤를 쳐 촉병이 어지러워지면서 앞에서도 몰아칠 작정이었으나 이런 뜻 같지가 못했다. 족지는 조용하고 오히려 장압과 대능이 낭패한 얼굴로 달려와 알렸다. 공명이 미리 알아차리고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대피하여 군사만 잃고 돌아온 길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마이는 깜짝 놀랐다. 자신도 모르게 단식했다. 공명은 실로 귀신과 같은 사람이로구나. 잠시 물러나 다시 때를 찾아보는 게 낫겠다. 그러고는 급히 영을 내려 대군을 돌렸다. 본체로 돌아간 사마이는 다시 공명과의 싸움에서 이득을 본 전략대로 장졸들을 다 잡았다.
굳게 지키뿐 나가 싸우지 말라. 공명이 먼 길을 와서 언제나 군량이 넉넉하지 못함을 노린 평범하면서도 효과적인 대응이었다. 한편 싸움에 크게 이긴 공명은 거기서 얻은 것들을 모아들였다. 장칼이며 이런저런 기구에 말과 마구 따위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공명은 그걸 모두 진채로 옮기게 하고 다음 싸움에 들어갔다. 사마이가 헤아린 것처럼 조금 빨리 싸워 결단을 낼수록 이루었다. 그러나 다음 싸움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매일같이 위원을 보내 사마에게 싸움을 걸었으나 보름이 지나도록 맞서 주지를 않았다. 그리하여 제갈공명의 세 번째 기산행도 다시 지구전으로 들어서고 말았다. 어떤 이는 공명의 군사적인 재능을 대단찮은 것으로 평가하는 이유를 바로 그런 전공법에 두고 있다. 전쟁이 난 우연과 행운의 요소에도 많이 좌우되건만 공명은 조금도 그런 요소에 도박을 걸어보려 하지 않았다. 언제나 완벽하게 갖추어진 정면 승부로 나아가려 하다 보니 위에게 시간을 주게 되고 끝내는 위와 촉이 가지는 기본적인 국력의 차이에 밀리게 되고 만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꼭 그렇게만 말할 수도 없는 것이 공명의 전술적 입장은 사마이나 조진과 같을 수가 없었다. 위는 장수들이 싸움에 져도 그 빈 곳을 메울 인력과 물자를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위의 비교에 그 몇 분의 1도 안 되는 국력의 족은 인력과 물자의 동원에 한계가 있었다. 곧 공명이 이끈 군사가 촉의 모든 전력이고 그 붕괴는 바로 촉의 붕괴를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었다. 그런 군사를 이끌고 어찌 모험이나 도박을 할 수 있겠는가? 이번에는 사마이가 서쪽으로 공명이 답답한 마음을 누르고 연일 사마이를 끌어낼 계책을 의논하고 있을 때 문득 뜻밖의 소식이 날아들었다. 전자께서 시중 비유를 보내 조서를 내리셨습니다. 공명이 얼른 나가 비유를 맞아들이고 비위는 곧 전자의 조서를 꺼내 읽었다. 가정의 싸움은 허물이 모두 마속에게 있었건만 그대는 스스로를 나무라 깊이 괴로워하고 벼슬을 깎아내렸다. 짐은 그게 마땅치 않았으나 다만 그대의 뜻을 어길 수 없어 그대로 따라 지켜주었을 뿐이다. 그런데 그대는 지난해에는 군사를 일으켜 왕상을 목배었고 올해는 또 곽회를 달아나게 했다. 저 강 오랑캐의 무리를 항복받아 두 군을 되찾았으며 위험을 떨쳐 흉측하고 포악한 무리를 억누렀으니 그 공이 두드러지다 할 만하다. 이제 전하는 시끄럽고 어지러우며 악의 우두머리들은 아직 다 목빼지 못한 터에 그대가 나라의 기둥 같은 대임을 맡아 일하면서도 올해 스스로를 낮추고 있는 것은 한의 세상을 되찾고자 하는 매운 뜻을 제대로 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다시 그대를 승상에 올리려 하니 부디 사양하지 말라. 대강 그 같은 내용을 들은 공명이 비유에게 말했다.